사람은 누구나 어린 시절의 그림자를 평생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는 다 잊었다고 말해도 마음 깊은 곳에 남은 그 기억은 성인이 되어도 노년이 되어도 우리를 지배하곤 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이제 70을 넘긴 나이가 되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기억이 밤마다 제 마음을 흔들곤 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 혹시라도 비슷한 상처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전쟁 직후에 태어났습니다. 나라 전체가 가난했고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벅찼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부모님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늘 생계에 허덕이셨고 하루 종일 일에 매달리셨습니다. 저를 사랑하지 않으셨던 건 아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할 여유가 없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의 따뜻한 품보다는 차가운 방바닥에서 혼자 누워있던 기억이 더 많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이 부모 품에 안겨 노래를 부를 때 저는 멀찍이 떨어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결핍으로 남았는지 나이 들어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불안정 애착이라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에게서 충분한 애정과 관심을 받지 못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합니다. 늘 마음속에 불안이 있고 혹은 반대로 아이의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마음을 닫는 쪽이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상처받을까 두려워 미리 거리를 두는 아이였습니다. 그 결과 저는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늘 외롭고 불안했습니다. 학교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외로움은 더 깊어졌습니다. 친구들이 3, 4, 5 모여 놀 때도 저는 혼자 구석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가고 싶었지만 거절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형 애착이라고 부릅니다. 가까워지고 싶으면서도 두려워서 피하는 심리. 저의 어린 시절은 온통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적은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제 마음은 늘 굶주려 있었습니다. 사람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지만 동시에 그 온기를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런 제게 유일한 위안은 책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으며 저는 다른 세상으로 도망쳤습니다. 책 속에서는 가난한 아이도 외로운 아이도 주인공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책은 제 현실을 바꾸어 주진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여전히 부모님의 무심한 뒷모습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어른이 되면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따뜻한 아버지가 되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은 자신이 받은 상처를 그대로 반복하는 존재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훗날 똑같은 아버지가 될 거라는 것을요. 청소년기를 지나며 저는 점점 더 무뚝뚝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고 마음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웃고 떠드는 아이들 틈에 있어도 제 마음은 늘 외로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정서적 고립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 속에 있어도 고립감을 느끼는 것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 대신 일에 매달렸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인정해 주실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늘 같았습니다. 성적이 왜 이것밖에 안 되냐? 더 열심히 해라. 저는 점점 더 스스로를 몰아붙였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제 어린 시절은 외로움과 결핍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의 상처는 단순히 과거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되고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된 지금까지도 그 그림자는 저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트라우마의 전이라고 부릅니다. 어린 시절 상처는 끝나지 않고 형태를 바꾸어 우리의 인간관계와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저의 경우엔 무심함과 거리두기 그리고 늘 마음을 닫는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아내와 아이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맺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이어서 나눌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서 비슷한 기억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부모님의 무심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던 순간, 그러나 끝내 받지 못했던 사랑.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그 기억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우리의 성격이 되고 관계가 되고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절대 어린 시절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아이에게 해주는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손길이 그 아이의 평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청년기의 선택과 결혼으로 이어집니다.
어린 시절 상처가 어떻게 성인이 된 저를 흔들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바꾸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비슷한 경험을 떠올리신다면 부디 제 잘못을 거울 삼아 조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후회로만 끝낼 수 없으니까요. 청년기가 되면서 저는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다가온 마음은 여전히 제 안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오면 반가움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올라왔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늘 어색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보다 일과 성적에 더 집착했습니다. 최소한 노력한 만큼은 결과가 나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노력한다고 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대학 시절에도 저는 친구들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어울렸지만 속마음을 털어놓은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연애에 있어서도 저는 서툴렀습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순간 왠지 모르게 갑갑해지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 시절의 상처가 남긴 흔적이라는 것을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애착 불안과 회피의 이중성이라고 설명합니다. 가까워지고 싶은 욕구와 멀어지고 싶은 두려움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 저는 늘 그 모순 속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와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밝고 활달했고 주변에 사람이 늘 많았습니다. 그녀와 있으면 순간만큼은 제 어두운 마음이 조금은 환해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 관계가 오래갈까? 내가 상처 주지 않을까? 라는 불안이 늘 뒤따랐습니다. 그러나 젊음은 때때로 깊은 고민보다 충동이 앞서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사랑이라기보다는 도피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의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내 곁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를 얻고 싶었던 겁니다. 결혼 초기 아내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무뚝뚝한 저를 이해하려 했고 제 마음을 열어보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속마음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힘들지 않냐 고 물어도 괜찮아 라는 짧은 대답만 했습니다. 사랑한다 는 말 한마디조차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회피라고 부릅니다. 감정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갈등을 피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기죠. 하지만 결국 상대방을 더 외롭게 만들 뿐입니다. 아내는 차츰 지쳐갔고 저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변할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되면 달라질 수 있으리라 믿었죠.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저는 여전히 무뚝뚝했고 아이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기쁜 일이나 속상한 일을 말해도 저는 대답을 피하거나 짧게 끊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다음엔 잘해라. 그것이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제 안에서는 사랑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 표현의 학습 부재라고 부릅니다. 표현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사랑조차 서툴게 됩니다. 저는 바로 그 전형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함께 사는 사람이지만 마음은 늘 혼자였던 겁니다. 그녀는 대화를 원했고 따뜻한 관심을 바랐지만 저는 늘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울면서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차갑냐고. 나는 당신과 사는 게 너무 외롭다. 그 순간에도 저는 변명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뭘 더 바라지 마. 그 말은 사실 제 진심이 아니라 상처받기 싫은 제 마음이 만든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그 방패는 결국 아내를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부부관계의 정서적 단절은 아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대화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는 함께 있는 시간이 의미를 잃습니다. 결국에는 두 사람이 같은 집에 있어도 서로에게 낯선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저희 부부도 그 길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우리는 부모라는 역할만 남았을 뿐 남편과 아내라는 관계는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이 시기를 돌아보면 저는 늘 후회가 남습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열었더라면, 조금만 더 다정했더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어린 시절부터 몸에 밴 습관과 심리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각의 힘을 강조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이 변화의 첫걸음이라고요. 그러나 저는 너무 늦게야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모습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배우자와의 대화가 줄고 서로의 마음이 멀어진 것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후회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따뜻한 말을 건네시길 바랍니다. 수고했어, 고마워.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제 청년기와 결혼 생활은 결국 제 무심함과 회피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중년기의 위기와 깊은 후회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제가 중년의 무게 속에서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심리적 함정에 빠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디 제 실패가 누군가에겐 반면교사가 되길 바랍니다. 인생의 한가운데 흔히 말하는 중년이 되면 사람은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살아가게 됩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 직장에서의 경쟁, 나이가 들며 무너져가는 체력과 자신감,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제 안의 고립감이었습니다. 가족이 옆에 있어도, 동료가 곁에 있어도 저는 늘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젊은 후배들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때 능력 있는 직원으로 인정받던 사람이었지만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변하면서 점점 뒤처져 갔습니다.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보다는 익숙한 것에 매달렸고 결국 후배들에게 추월당했습니다. 상사는 제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았고 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게 아닐까 하는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중년기 위기 midlife crisis라고 부릅니다. 인생의 절반을 지나며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마주하게 되는 시기. 저에게도 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집에서는 사정이 더 나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식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의 부모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대화는 줄었고 함께 있는 시간은 어색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나마 양육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있었지만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우리 사이의 공백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제게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무심함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결과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저는 점점 더 고립되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한다고 믿었지만 그 최선은 오직 경제적인 부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집에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이 제 역할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원했던 건 아버지의 관심과 대화였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물어봐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묻는 법을 몰랐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부모의 무관심은 자녀의 정서 발달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결국 부모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제 아이들 역시 그렇게 자라갔습니다. 그 시절 저는 술에 의지했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곧장 들어가기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대화도 없고 공기마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자리로 도망쳤습니다. 직장 동료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잠시나마 허전함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술이 깨고 집으로 돌아오면 더 큰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시선, 아이들의 무심한 표정, 그것이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술은 잠깐의 위안이었을 뿐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제 몸과 관계만 더 망가뜨렸습니다. 이 시기에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러나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제를 직시하기보다 회피하는 데 익숙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았던 습관이 중년이 된 지금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적 대처라고 합니다. 문제를 마주하지 않고 피하는 방식.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커져서 결국에는 삶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아내는 결국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당신은 늘 무심했고 나는 늘 외로웠어.
우리가 왜 함께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저는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는 말 한마디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서는 여전히 상처받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들은 점점 저와 거리를 두었고 결국 제 존재를 귀찮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 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은 저를 무심한 아버지로만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저는 너무나 후회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실 후의 후회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잃고 난 뒤에야 비로소 소중함을 깨닫지만 그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년의 저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제 내면에서도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겉으로는 남들처럼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깊은 공허와 외로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그 공허를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돈으로도 술로도 명예로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제 안의 빈자리를 그대로 아는 채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비슷한 공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중년이라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힘든 시기입니다.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갈등, 직장에서의 위치,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노년의 그림자. 그러나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저처럼 회피와 무심으로 일관한다면 결국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용기를 내어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작한다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노년으로 이어집니다. 아내와의 관계가 결국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아이들과의 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홀로 남은 제가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제 실패와 후회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흐릅니다. 눈을 감았다 뜨니 어느새 70을 넘겼습니다. 젊었을 때는 절대 늙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거울 속 낯선 노인이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하루하루 기력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크게 다가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인생의 결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남은 달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아내와는 결국 황혼 무렵에 갈라섰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불만과 상처가 끝내 우리를 갈라놓았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라는 도장을 찍은 순간이 끝이었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미 마음이 떠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여전히 미안합니다. 차갑게만 굴었던 제 모습, 끝내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못했던 지난 시간들이 자꾸만 떠오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통제 불가능한 상실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되돌릴 수 없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맞이하는 가장 큰 고통입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성인이 된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저와의 거리를 두었습니다. 가끔 명절에 얼굴을 보긴 하지만 대화는 형식적이고 어색합니다. 그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릴 적에 채워줘야 한다는 사실을요. 한번 놓쳐버린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발달적 결정성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시기에 필요한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면 그 공백은 평생 따라다닌다고 말합니다. 저와 아이들의 관계가 바로 그렇습니다. 홀로 남은 지금 저는 오히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며 혼자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면서 문득문득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껏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 돈도 명예도 체면도 결국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는 건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관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관계를 끝내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가장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만 하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라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겐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과제를 통합대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면 평온을 얻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망에 빠진다고 했죠.
저는 이제 제 삶을 통합하려 합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 안에 작은 기쁨과 순간들이 있었음을 인정하려 합니다. 아내와 함께 웃었던 짧은 기억들,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걸었던 순간들, 그것만큼은 제 삶 속에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것을 지워버린다면 제 인생 전체가 무의미해지니까요. 그래서 요즘 저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다짐합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자. 습관처럼 굳어버린 무심함을 깨뜨리려 노력합니다. 마트 계산원에게 수고 많으십니다 라고 말하고, 옆집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별것 아닌 그 작은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달리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이 미소로 답할 때 그 미소가 제게도 힘이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제가 늦게나마 배운 삶의 진리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는 따뜻함은 결국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와 비슷한 후회를 안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잘 지내니? 라고 물어보세요. 배우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친구에게 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시에 내 마음을 살립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제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입니다. 저의 삶은 후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후회 속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완벽하지 않습니다. 상처받고 실수하고 후회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회를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저는 이제 절망 대신 통합을 선택하려 합니다. 남은 날들을 원망과 미움으로 채우기보다는 감사와 따뜻함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자 제 삶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어떤 표정으로 다가올지는 우리가 오늘 내리는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지막은 절망이 아닌 평온이길, 후회가 아닌 따뜻함이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가 그 길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랍니다.